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비한 만남 본게임 오늘도 본 내용으로 곧장 진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의 MSG입니다. 북한군의 이미지 하면 그 탱크 앞세우고 막 기습해서 남침하는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6.25 전쟁 교훈하면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242대 0으로 흔히 얘기하죠. 북한은 무려 242대의 탱크가 있었는데 우리는 단 한 대 없었다. 105 탱크 여단이 서울을 최초로 점령을 했고 탱크 부대가.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공로로 여단에서 사단으로 개편이 되고 지금도 북한의 최정예 부대 중에 기가 부대 중에 최고 부대가 이 105 탱크 사단인데 T-34 북한은 예. 개전 때 241대가 있었던 거고 화력, 방어력, 뭐 기동력 다 뛰어나고 그다음에 또 훌륭한 건 뭐냐면 역시 소련 특유의 그 단순한 설계, 대량 생산, 예. 사람 5명 태우고 시속 53km로 달리고 당시로서는 굉장히 빠른 거고요. 작전 반경도 400km가 되니까 아주 뭐 굉장히 고성능의 땅크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7월 8일 날 이 천안에 미국 전차가 투입이 되는데 이게 M24 채피라는 전차인데요. 뭔가 이상한 느낌 없으세요? 사람이 너무 크잖아요. 아, 사람이 큰 건가요? 탱크가 작은 건가요? 탱크가 작은 거죠. 우선은 급한 대로 갖고 오다 보니까 아까 원쌤 말씀하신 이 상대가 안 되는 경전차, 제피 이 경전차를 이제 배치를 하는데 그것도 이제 가까운데 일본에서 빨리 투입할 수 있는 게 그거였기 때문에 일단 투입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6.25 전쟁 특집 전적 탱크 시점으로 자, T-34 이렇게 다양한 전차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자, 오늘은 드디어 T-34의 라이벌 셔먼이 등장합니다. 미군은 요 이지혜 전차를 679대를 전선에 이제 투입을 했는데 구체적인 스펙을 보면 조금 열세라는 이제 그런 시각도 있어요. 그런데 차이점 중에 하나, 우리가 미군들이 유리했던 북한에 비해서 유리했던 것 중에 하나는 미군들은 2차 대전 때 전차전을 해봤잖아요. 아, 실전 경험. 실전 경험을 쌓은 지가 5년밖에 안 지난 거죠. 그러니까 그때 2차 대전 참전했던 사람이 다시 6.25 때 참전한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노하우를 살릴 수 있었다는 거. 근데 북한은 아까 팔로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팔로군이 전차전, 대규모 전차전을 치를 기회는 없었어요. 네, 뭐 말 타고 다닐 수 그렇죠. 있고. 말 타고 다니고 뭐 그런 게릴라전 위주로 했던 사람들이니까 그 셔먼이 T-34에 비해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 모든 뭐 장비운용의 그 경험이라는 것이 특히 실전 경험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뭐 탱크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의 그 참전 군인들은 중국의 국공내전 팔로군 그러니까 주로 보병간의 전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군 전차를 발견했는데 이 전차 탄에도 여러 개 있어요. 우리 전에도 얘기했지만 철갑을 관통하는 이 철갑탄, 철갑탄, 장갑을 관통하는 철갑탄이 있고 이거는 정차라든지 이런 뭐 벙커를 파괴한다 이런 용도로 쓰는 거고. 근데 보병이나 아니면 트럭 같은 거를 파괴하려면 굳이 그런 거 필요 없잖아요. 비교적 확산탄, 이게 자탄을 확산시켜서 많은 사람을 죽이거나 살상하거나 아니면 뭐 파편을 많이 만들어서 손상을 입히는 그런 거를 써야 되는데 이 북한군이 미군 전차를 봐도 이 철갑탄이 아니고 대인 유탄을 장전해 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그럼 대인 유탄 쏴봐야 그게 전차 관통이 됩니까? 뭐 전차 밖에 혹시 병력이 있었으면 그 사람들 활상이 날까?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없고 그러니까 미군들은 반대로 공격 받았으니까 어디 있는지 파악하고 바로 쏴주는 게 고맙기도 하겠네요, 반격해서 그냥 북한 전차를 격파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자꾸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50년 8월을 기점으로 해서 북한군 전차들이 급속도로 파괴가 돼서 손보가 됐다. 그러니까 북한군 보병들이 미군 전차를 대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퍼싱과 패튼 전차에 의해서 T-34들이
마구 부서져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 인천 상륙작전 15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때도 셔먼 전체가 병원이 돼서 우리 이제 아군들, 유엔군을 지원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을 전에도 얘기하면서 이게 정말 6.25 전쟁의 흐름을 확 바꾸는 중대한 전환점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전차 관련해서는 그 당시 수도권에 북한군 전차가 한 3, 40대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 3, 40대만 해도 적은 게 아니죠. 240대 중에 상당수가 부서져 있을 텐데 적은 수가 아닌데 그때 말씀하신 이제 퍼싱 전차라든지 이런 신형 전차 그리고 제공권을 미군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하늘에서 마음 놓고 때려부신 거예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제 밥이 된 거죠. 우리나 미군 보병들도 처음에 공포에 질려 있다가 전에 얘기했던 2.36인치보다 강화된 3.5인치 슈퍼 바주카포를 이제 갖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걸로도 이제 북한 T-34를 격파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뭐 북한군 전차 전력은 급속도로 와해가 되고 약화됐다. 어느 정도로 빨리 없어졌냐? 9월 말이 되니까 경기도 일대에는 단 한 대의 북한군 전차도 없는 3개월 만에 그런 상황이 됐다고 그러고 10월 들어서는 6.25 전쟁 개전 때 갖고 있던 북한군 전차들이 거의 제로가 됐고 거의 다 부서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김일성이 또 소련에 그랬을 거 아니까 형님 저 좀 살려주소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급한 대로 또 한 150여 대 전차를 지원을 했는데 근데 숫자상으로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다. 이미 그때 미군을 포함한 유엔군 전체가 무려 1,300여 대가 우글우글 거리는 상황이었으니까 거의 뭐 8분의 1, 9분의 1 수준 아닙니까? 그러네요. 북한군이. 그러니까 뭐 비교가 안 됐던 거죠. 그러면 사실 뭐 이제 T-34 이런 것들은 여기 혹시 전쟁기념관 옆에 있는 거 있는지 모르겠지만 박물관이나 가면 저 만날 수 있는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뭐 싹 뭐 소위 우리 입장에서 박멸된 거죠. 다 격파됐으니까. 예, 뭐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데 또 이게 아직 남아 있어요 여기저기. 그래요? 원체 많이 뭐 5만 대 이상 만들어졌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 이제 뿌려진 마치 AK-47처럼 뿌려진 수가 많고요. 처음에 이제 전차를 처음 운용하게 된 나라들 신생국들 이런 데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탱크가 됐었고, 그리고 2015년에 예멘 내전에도 그 후티 반군 소속으로 T-34가 모습을 드러냈고. 2015년이면 몇 년 안 된 거 아니에요? 4년 전이죠. 그리고 라오스군은 아직도 31대 T-34 85를 운용을 하고 있어요. 제 기억이 한 2년, 2, 3년 전쯤에 북한군 열병식에도 이게 몇 대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뭐 그야말로 퍼레이드용으로 나왔겠지만 특징적으로. 그래서 하여튼 굴러다니는 게 있다는 거고 우리 전쟁기념관에도 지금 최소한 2대가 있습니다. 가면 네, 전쟁기념관에도 그냥 실내 전시장에도 하나 있고 실내 전시장에도 있고요. 그렇군요. 최근 전쟁기념관에도 이제 게임 대회 행사 뛰러만 갔는데 다시 한번 보러 가야겠네요. 알고 보면 보이죠. 이게. 그러게요. 그 다음에 T-34 관련돼서 그 황당한 외신이 하나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2006년이에요. 그 당시에 2006년 10월 23일에 헝가리에서 시위가 일어났는데 시위대가 박물관을 급습을 했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이제 1956년에 헝가리 시위 당시에 소련군이 진압하면서 썼던 물건하고 같은 전시된 T-34 85가 있는 거예요. 시위대가 들어오니까 탱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지만 거기다 기름을 넣어본 겁니다, 애들이. 경유를. 유류 뚜껑 열고 기름을 들고 다니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넣었더니 이게 시동이 걸린 거예요. 그래요? 네, 원래 걸리면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50년 지났는데 걸려요? 내부 관리를 전혀 안 했을 텐데 시동이 걸렸어요. 유난리도 하나도 없었을 텐데 걸려가지고 또 웃긴 게 이걸 또 타고 나왔어요. 시위대가. 움직이기까지 했다고 그러니까. 타가지고 이거를 해보니까 되는 거죠. 근데 탱크가 뭐 이렇게 바퀴 이렇게 핸들로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어렵잖아요, 운전하기가. 근데 제가 보기에는 무슨 경험자가 있었나 봐요. 거기도 뭐 전차병이 또 있었나 보네. 그렇죠. 이거를 타고 나왔는데 물론 이제 포탄이나 뭐 기관총 이런 건 없으니까 뭐 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시위하는데 이렇게 진압하는 경찰들이 있는데 박물관에서 탱크가 나왔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 저건 뭐지? 그야말로 그 아머 피버. 이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영화 있잖아요. 박물관이 살아있다. 그야말로 박물관이 살아난 것 이거 진짜. 아니 그 탱크가 움직인다는 게 트랜스포머도 아니고.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포가 없더라도 이제 조종을 잘못하면 뭐 옆에 시위대도 그렇죠. 뭐 차도 막 다. 차, 뭐 사람 이럴 수 있는데 아무튼 조종한 사람이 실력이 좋아서 그런 일이 안 생겼고요. 그렇지만은 포도 없다 보니까 결국은 운전사가 그 경찰의 최루탄에 제압을 당하고 전차는 이번에는 엔진을 제거한 채 박물관에 다시 모셔졌다라는. 야, 사실 제 차도 한 3주 안 타면 이게 시동 걸릴까 말까 그러는데 이게 50명이 됐는데 이게 시동 걸린다는 게 대단합니다. 그렇죠. 쉽지 않죠. 예. 소련의 기술력이죠 뭐. 예. 근데 이렇게 T-34 2차 대전 때 독일을 굴복시켜서 무슨 뭐 조국을 구한 차 그리고 뭐 50년 만에 기름만 넣으면 뭐 관리 안 해도 시동 걸리는 뭐 전차 이런데 또 그 맞상대로 꼽혔는데 셔먼은 뭐 별 얘기 없나요? 뭐 그런 이렇게 막 상징적인 뭐 이렇게 평가가 좀 별로 잘 못 들리는 게 없어요. 셔먼은 근데 의외로 평가가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뭐 심지어는 론슨 라이터. 라이터? 예. 라이트에 불 붙듯이 그냥 맞으면 바로 불붙어 터져버린다. 깡통. 상당히 안 좋은 얘기인데요. 예, 그게? 안 좋은 그런 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가치에 비해서 그런 것들은 저평가된 거다. 예. 오히려 좀 실제보다 나쁘게 평가된 거다. 이제 그런 것들 그런 지적들을 전문가들이 하는데 여간 이제 그런 안 좋은 평가 나왔던 배경 중에 하나가 독일은 판터나 티거나 이런 거에 이 셔먼이 당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만 놓고 보고 야, 저건 게임이 안 돼. 뭐 이제 안 되는 거다 이런 식의 이제 그런 것도 있었고 원쌤은 뭐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소련도 셔먼에 대해서 좀 인정을 했다. 예. 셔먼을 노예키에서 본 그런 소련군 병사들은 셔먼에 대해서 점수가 후했대요. 근데 그 배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T-34는 이 아까 얘기했지 큰 게 아니고 중전차잖아요. 가운데 중자. 그러니까 크지 않은 체구에 뭐 이거저거 막 집어넣고 그래서 그 안에 거주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요. 아 좁다. 굉장히 예. 쉽게 비좁고 그래서 정말 뭐 소위 얘기하는 사회주의 이념 이걸로 무장하지 않으면 견디기 힘들죠. 군기가 맞닥뜨리잖아요. 그런 측면. 여간 셔먼은 이제 내부 공간이 좀 넓어서 T-34보다는 이 승무원들이 활동하기가 이제 좋았다는 거고 또 아주 뭐 지엽적인 거지만 좌석에 인조 가죽이 깔렸대요. 아 셔먼은. 레자. 네, 셔먼은. 네. 근데 가죽 그게 그게 이제 이거 욕하는 거 아니에요? 디스인데요, 그건요. 소련에서 이게 디스인데. 이거. 소련군한테 인기 아이템이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셔먼 전차를 격파해가지고 노획을 하면 거기서 가죽 벗겨가지고 뭐 구두를 만들거나 신발을 만들거나 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꽤 인기가 있었다는 거죠. 아니, 뭐 소련이 뭐 미군을 공격해서 노획하진 않았겠습니다만 독일군이랑 싸우던 뭐 이렇게 예, 파괴된 건 있을 거니까 그렇죠. 그런 걸 보면 얼마나 자랑할 게 없으면 예, 인조가죽 저런 거 가지고 그러니까요. 탱크에서 저게 뭐가 중요해요. 예, 제가 보니 디스예요. 아, 그리고 솔직히 그 5명이나 들어가니까 T-34는 좁을 수밖에 없고 아까 사진 보니까 높잖아요. 층고가 그 셔먼은 그렇잖아요. 높잖아요. 일단 높아요. 예, 우리도 그 연예인들 차는 층고가 높잖아요.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거 당연히 근데 그거 대신 얼마나 맞기 쉬워요. 좀 위험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건 그 칭찬도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좀 다른 얘기지만 스포츠카 뭐 몇 억짜리 있잖아요. 네. 10억 넘는 거. 그거는 낮잖아요. 그러니까. 예. 근데 그 운전하는 사람 얘기 들으면 진짜 허리 아파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건 뭐 그건 힘든데. 승차감으로 네. 하는 거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예, 그 뭐 그런 소리가 운전하는 아무 소리도 안 들려. 이런 거를 스포츠카를 누가 하겠습니까? 막 무렁무렁하고 그래. 아니 근데 선수는 그렇다 치고 네. 그거를 자가용으로 타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사람들 되게 편한 차 따로 있어요. 아 맞아. 아 그렇죠. 아 아니다. 어이구 뭐 근데 차문 위로 열리는 차 있어요. 또 있어. 아 맞다. 그렇지 않은데. 하여튼 근데 T-34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좁아서 거의 우리 뭐 다큐멘터리 그 프로그램 지목도 있지만 극한 직업, 그냥 극한 직업 수준이다. 조종수도 이게 이 바닥에 거의 쪼그려 앉듯이 조종을 해야 돼가지고 상당히 이제 어려웠다는 거고 이게 포탑 같은 경우도 3인용인데 실제로 전차장이 좌석에 앉을 경우는 이 무릎이 포수의 등에 닿는 구조였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로 불편한 거죠. 서로 방해가 되는 거고 탄약수는 마땅히 앉을 공간도 없어가지고 어디에 앉느냐 탄약 상자 위에 앉아서 허리를 숙여가지고 탄을 장전해야 되는. 그러니까 뭐 거의 진짜 극한 직업 비슷한 그런 상황.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피격 당했을 때 생존성도
당연히 시어머니 T34보다 높다는 예. 것이죠. 열악하다. 뭐 상대편 뭐 시어머니에 비해서 인정하십니까? 이 뭐 그냥 하면 다 하는 거고 이런 거는. 제 네팔 갔을 때 그 네팔 그 현지인들 버스 있어요. 네. 안에 염소 타고 뒤에 오리 타고 위에 그런 거요. 그거 서서 8시간도 가봤는데요. 하면 다 해요. 이런 거는.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전쟁에서 서로 이제 맞붙었을 때 뭐 공격력, 방어력 이런 것들이지. 이건 뭐 인조 가지고 이거 뭐 이게 적들만 좋은 거고 이거는. 아니 내가 우리 미군인데 셔먼 탱크 인조 가지고 베껴서 구두 만들겠어요? 아 그러게요. 그래서 나는 어차피 못하는 네. 거잖아요. 아 그러네요. 아니 인정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쿨하게 인정하는 걸 제가 본 적이 거의 없는 근데 솔직히 이건 것 같아요. 좀 인정하실 게 없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 그리고 앞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전반적으로 T34에 비해서 셔먼이 전 세계적으로 평가가 낮은 거거든요. 지금 제 생각만이 아니고 이런 것도 지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평가가 낮은 거예요. 그러면 군사 전문 기자로서 이렇게 좀 데이터와 뭐 어떤 이렇게 뭐 작전 때 뭐 어떻게 쓰이는 그런 거로 좀 하세요. 그럼 인정하실 그 거 내부 아니에요. 형태 나온 부교재를 갖고 오시든가. 왜 그러든가요? 시어머니 하여튼 뭐 인상이 강렬하진 않지만 내부 들여다보면 꽤 괜찮은 것들이 여러 개 있는데 아 그러니까 그 승차감 이런 거 말고요. 무슨 공간이 여유 있다 그런 거 그 말고. 여러 모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중에 뭐 이제 EJ-A실 후기형의 경우는 이 포수의 보조 조준경으로 1점 몇 배에서 한 6배까지 되는 이 배율이 변하는 잔망경을 갖고 있었대요. 그리고 또 이 승무원별로 돌아가는 잔망경. 그때는 사실 이 돌아가는 잔망경 개념이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회전이 되니까 이 안에 들어와서도 사방 감시하는 게 훨씬 고정식에 비해서는 유리했던 거죠. 네. 그 영화 아까 말씀드린 퓨리 같은 경우도 보면 티거하고 그 막강한 티거하고 전투를 하잖아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한 방에 시어머니 깨지는 게 맞죠. 깨지는 게 맞는데 이 전투 장면에서 보면 조종수가 티거의 측면으로 들어가면서 잔망경을 돌려가지고 티거를 계속 쳐다봅니다. 쉽게 얘기하면 조준을 하는 거죠. 근데 독일의 경우는 이 조종 장치, 독일이 원래 또 이 카메라 이런 거 강하잖아요. 렌즈 이런 렌즈 거. 예. 강하기 때문에 이 조종 장치 품질 면에서는 미국보다 좀 좋았어요. 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또 이제 조종경으로 장거리에서 포착하기, 망원경으로 포착하기 좋은 점은 있을지 모르지만 이 승무원별로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근접전에서는 시어머니에 비해서 이제 불리했다. 그리고 티거의 조종수는 잔망경이 없이 앞에 고정된 관측 창만 있으니까 이거는 뭡니까? 다른 쪽 보려면 전차 차체를 돌리기 전에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아니면 사람이 기어 나오든지. 마지막 방법 그러고 좀 뭐 그러니까, 직접 봐야 되니까. 근데 그거는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게 네. 아닌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제한이 있었고 또 시어머는 무배율 조준경이 있었는데 이 티거는 무배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배율이 있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이 가까운 데 있을 때는 이 전체 윤곽을 보려면 배율이 없는 게 나을 수 있는 거죠. 뜰 데 없이 별 커지면 부분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근거리에서 표적 찾는데 오히려 이 무배율 조준경, 보조 조준경이 없어서 불리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차장이 포수에게 여러 가지 사격 표적 정보를 전달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이제 그러한 조건이 됐다는 거죠. 네. 시어머니 그래서 우위에 있다. 인정하십니까? 제가 여기서 인정하면 네. 이제 안 나오시는 거예요? 저한테 지금 여탈권이 지난번에 뭐 B52 모형이 필요하다고 그러셨죠? 캐스팅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아니, 사실 저는 셔먼 탱크를 되게 좋아해요. 여러 번 만들어봤고 생김도 독특하고. 근데 그 독특함 생김새가 사실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차체가 높다. 그 높은 거보다 예. 단점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건 주로 이제 측면에서 보통 대전차와기는 뭐 직사로 날아오는데 이걸 맞추기가 쉽다라는 점이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중심도 높으니까 이렇게 넘어지기도 좀 쉽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 뭐 M3, 리, M6 같은 2차 대전 초창기의 미국 전차들이 다 똑같은데 전체형 엔진을 개발한 경험이 미국이 없어서 안에 항공기용 성형 엔진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항공기 엔진은 기본적으로 이제 원형으로 설계가 되거든요. 이제 비행기에 쓰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원형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차체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뭐 각을 지으면 훨씬 차체를 낮출 수가 있죠. 근데 원형이 들어가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이 지름들이 다 이만큼 생겨버리고 그러니까
옆에 이제 빈 공간 생기잖아요. 엔진 모양 때문에 높아질 수 엔진 모양 때문에 이거는 높아진 좀 예, 그러니까 이게 치명적인 사실은 한계이기도 하네요. 약간 좀 일반적인 전차형들의 형태로 보면 기형적이기도 해요. 그렇죠? 네. 보통 이 전차는 이 캐터필러 있는 밑에 차체 위에 바로 이 부분이 거의 없이 포탑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정도가 일반 전차보다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 때 그 당시에 미국의 탱크는 이런 단점이 뭐 전망은 좋겠네요. 네. 전망 좋고 승차감 좋고. 그렇죠. 일반 세단이랑 SUV 정도 차이 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뭘 조준한다든지 뭐 이런 쪽에도 이제 좋을 그럴 수 땐 있고. 유리할 수도 예, 있죠. 예. 조준 되기도 좋고. 되게 또 안타까운 얘기네요. 제 편을 자꾸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아니가 높은 거는 제가 보기엔 좀 그 단점인데 그 엔진의 모양이 항공기의 엔진을 이렇게 가지고 쓰다 보니까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구조는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은 구조예요, 사실. 예. 좀 높은 게 뭐 장점인 그런 거 뭐 좀 뭐 갖다 대실 것도 없어요? 그 태평양 전선, 그러니까 그 2차 대전 중에 일본하고 미국하고 붙은 게 태평양 전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이 태평양의 섬에 정글 지역이 많았잖아요. 스프리 오고 필리핀도 그렇고 뭐 저쪽 그 파푸아뉴기니 뭐 여러 그런 등등에서 과달카날 뭐 이런 데서 전투할 때도 그렇고 뒤에 이제 중동전에서도 이스라엘군이 셔먼 전차를 또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때 이 아까 말씀하신 일단 높으니까 보기가 좋잖아요. 관측하기 좋으니까 적을 발견하기도 좋고 그걸 목표를 유도하는 데도 좋고 사격하는 데도 유리한 점이 있고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된 점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T-34 같은 경우 가동 시간을 14시간으로 설정을 했는데 셔먼의 경우는 무려 한 40시간. 그러니까 많이 차이 나네.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죠. 부품의 내구성도 우수하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엔진도 비록 항공기 엔진을 써서 약간 기형적인 구조가 나왔지만 튼튼하고 잔구장이 거의 없었다. 당시에 태평양도 그렇고 대서양도 그렇고 미 본토에서 떨어져 있잖아요. 꽤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전차가 크게 고장이 났는데 본토에 가서만 수리가 가능하다면 이게 작전에 얼마나 차질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게요. 가급적 야전 그 현장에서 수리가 가능하도록 이제 그것도 미군의 가장 중요한 요구 조건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래서 일단은 고장이 나지 말아야 된다. 그 요구 조건이 강했던 거고 이런 신뢰성은 소련도 이제 그 노획한 셔먼 전차를 사용해 보고서 곧 괜찮네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근데 셔먼이 사실은 복잡해요 구조가. 복잡해서 그렇게 생산성이 특히 T-34랑 비교하면 생산성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 아마 소련군이 그냥 립 서비스를 했군요. 그 아까 소련군들이야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보다는 안 돼. 이 정도 네, 그쵸. 생각이 아니었을까 싶고. 장고장이 별로 없어가지고 우리는 고장이 안 나. 그래서 현가장치 구조도 같은 걸 찾아보면은 네. 이 굉장히 자잘한 부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미국 물건 특유의 그 M16도 그랬잖아요. 네. 그런 특성인데 그래서 셔먼은 구조가 T-34보다 복잡할 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 중전차들에 비해서도 단순하지 않은 면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됐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또 강점이 있는 거죠. 강점이 뭐냐? 그 당시에 GM이라든지 포드, 크라이슬러 이런 자동차 강국이잖아요. 미국이. 네. 그런 자동차 강국이었기 때문에 기계공업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달돼 있었고 또 하나는 이 전차 발달사에 있어서 이 충격을 완충하는 현가장치. 여기서 획기적인 획을 그은 게 이제 크리스티 현가장치라는 게 있어요. 그 미국의 크리스티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 이게 또 웃기는 게 미국에서 처음에는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오히려 소련에서 먼저 사는 거예요. 소련에 사가지고 T-34나 이런 데 네. 활용을 했고 근데 이제 미국도 결국 이제 활용을 했는데 이런 이제 성가장치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일단 미국이 이제 자본이 되니까 돈이 많으니까 이 공장마다 이 각 부품별로 특화된 이 공작 기구, 우리 치공구라고 그러죠. 치공구들을 효과적으로 생산한 다음에 그 생산에 투입할 수 있었다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독일하고 비교해 보면 독일의 이제 티거를 생산하는 헨셀 공장이라고 있었는데 여기에는 다목적 공작 기계가 1,000대 정도가 있었대요. 1,000여 대가 있었는데 디트로이트의 이제 크라이슬러 공장에는
이 특정 부품에 특화된 그런 공작 기계만 8,000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전체도 아니고 특정 부품을 위한 것만. 그러니까 결국 2차 대전 때 아까 셔먼이 숫자가 적지 않게 생산이 됐잖아요. 상당량을 생산해서 주력 전차로 활약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역시 미국의 엄청난 공업력, 생산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죠. 독일의 경우는 티거가 정말 대단한 전차지만 숫자상을 보면 정말 몇 대 안 돼요. 티거가 1347대, 티거2가 492대밖에 안 됐는데 M4 셔먼은 49,244대. 그러니까 T-34보다 비슷하지만 그래도 5만 대 가까이 만들어져서 전선에 투입이 됐다는 것이죠. T-34는 트랙터 공장에서 그렇죠. 옆에다 전쟁이 막 지금 막 그 뭐 스탈린그라드가 막 침공당하고 있는 그 근처에서 막 만들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우리 전차 시간에 전에 다뤘지만 전차가 나온 배경이 트랙터예요, 사실은. 트랙터 중에 이제 무한 궤도를 가진 소위 네. 캐터필러를 가진 트랙터가 나오면서 그게 이제 전차를 기동시킬 수 있는 중요한 그 기동 수단이 된 거죠. 근데 셔먼은 미국의 방금 말씀드린 막강한 기술력 그리고 여러 공장에서 쏟아내는 엄청난 생산력으로 커버를 했는데 대신 그런 만큼 또 파쇄형도 엄청나게 다양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중에 와 이런 파쇄형도 다 있네. 어떤 내용일지 본방 야사를 통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 작전 당시 연합군은 오마하 해변에서 지원 사격을 해줄 탱크를 상륙시킬 생각이었는데요. 하지만 적의 포화가 빗발치는 해안에 대형 탱크가 상륙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연합군은 해안선에 보병과 같이 상륙해 적의 방어 진지를 뚫을 수 있는 수륙 양용 탱크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1944년 6월 6일) 상륙작전 초기에 적의 참호를 공격하고 보병을 엄호할 전차는 반드시 필요했지만 그 거대한 전차를 어떻게 상륙시킬 것인가가 큰 문제였습니다. 여기에 당시 상륙작전의 최고사령관인 아이젠하워 장군은 어려운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썰물 때 상륙작전을 개시한다는 것인데요. 이는 독일군이 해변에 설치해둔 각종 장애물들의 모습이 드러나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아무 언패물 없이 적의 진지를 공격해야 하는 만큼 큰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일이었는데요. 연합군은 수륙 양용 탱크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기술로 수륙 양용 탱크를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는데요. 이러한 불가능에 도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연합군 소속의 과학자 니콜라스 스트라우슬러. 여러 가지 물에 뜨는 실험적인 장치를 개발하다가 물에 뜨는 탱크까지 고안해낸 것인데요. 과연 어떻게 수십 톤에 달하는 탱크가 물에 뜨게 했을까요? 사실 탱크 자체의 부력으론 뜨기 힘든데요. 니콜라스는 셔먼 탱크에 고무풍선으로 된 골격을 부착하고 그 주변으로 방수포를 붙여 일종의 보트 같은 모양을 만들어 물에 뜰 수 있게 하는데요. 이렇게 개발된 것이 셔먼 DD 탱크였습니다. 오리처럼 물 위에 뜬다고 해서 일명 도날드 덕 전차라 불린 셔먼 DD 탱크. 하지만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일단 셔먼 DD 탱크의 방수포는 1m 이하의 파도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방수포에 충탄이 맞기라도 한다면 물이 새기 시작하면서 바로 물에 잠길 것은 안 봐도 뻔한 일. 하지만 연구진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셔먼 DD 탱크 개발도 어렵지만 또 다른 대안도 없었기 때문이죠. 결국 방수 처리를 한 셔먼 DD 탱크들은 마침내 물 위에 뜰 수 있게 되고 어느 정도 수륙 양용 탱크 구실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어딘가 허술해 보이는 셔먼 DD 탱크. 막 개발된 이 탱크를 타고 훈련에 임하게 된 병사들은 불안감에 떨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 탱크마저 없다면 보병들은 적의 기관총에 맥없이 쓰러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죽기 살기로 열심히 훈련에 임한 대원들. 결국 셔먼 DD 전차를 능숙하게 몰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마침내 D-Day가 다가옵니다. 연합군은 5개의 상륙 지점에 셔먼 DD 탱크를 배치하는데요.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악천후. 파도가 1m 이하일 때만 운용이 가능한 셔먼 DD 탱크인 만큼 당시 파도가 높아진 바다는 그야말로 맞서 싸워야 하는 또 다른 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죽기 아니면 살기, 셔먼 DD 탱크 대대들은 위험한 바다를 향해 전진합니다. 결국 이들의 운명은 바다의 신에 의해 정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원래 오마하 해변 쪽은 셔먼 DD 탱크와 함께 2개의 탱크 대대가 보병과 같이 상륙할 계획이었는데요. 하지만 먼저 바다로 출격한 30여 대의 셔먼 DD 탱크 중 무사히 해안선에 도달한 것은 겨우 2대뿐. 나머지는 모두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해변의 파도가 다소 거칠어서 높이가 2m나 됐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유타 해변과 주노 해변에 상륙한 셔먼 DD 탱크 대대들은 행운의 신이 함께했습니다. 특히 주노 해변에 상륙한 셔먼 DD 탱크들은 상륙정들이 이 탱크들을 해안선 가까이 데리고 갔기 때문에 안전하게 상륙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주노 해변에 투입된 30여 대의 셔먼 DD 탱크 중 21대가 무사히 상륙했고 유타 해변에는 28대 중 27대가 상륙하는 진기록을 세웠는데요. 이후 상륙한 셔먼 DD 탱크들은 내륙까지 진격해서 성공적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방수포를 이용한 셔먼 DD 탱크는 이후 수륙 양용 차량인 호버크래프트의 원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를 멸망시키는데 당당히 한 몫을 해낸 무기로 자리하게 됩니다. 다른 대안이 없었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운영됐던 것이긴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막강하고 위대한 도널드 덕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다에서 뜨게. 와, 상대편 입장에서 깜짝 놀랐어. 저게 뭔가 했을 거 아니에요. 되게 놀랐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네. 탱크가 떠서 다니다니. 이야. 최근에 네. 프라모델을 안 만들지만 좀 찾아봤더니 6.25 전쟁 때 투입됐던 아까 얘기했던 이 셔먼 탱크 프라모델이 재작년이가 나왔더라고요. 앞에 호랑이가 있어야 아이고, 그 그렇죠. 6.25 버전이라고 그랬죠. 예, 요게 이제 이게 데칼이라고 그러죠. 프라모델에서는 그 스티커 비슷하게 이제 물로 이렇게 아주 딱 붙이는 건데 이 데칼이 포함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게 뭐 좀 잘 나와가지고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찾아보는 것도 요즘 프라모델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근데 이게 35분의 1 스케일이거든요. 그냥 그 군용 이 물품들 뭐 탱크라든가 이 군인 이런 건 대부분 다 35분의 1이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제가 옛날 생각을 해보면 여담이지만 옛날에 탱크 만들 때는 소련제 탱크는 잘 없었어요. 이 프라모델이 흔하지 않았어요. 때는 시대가. 예, 맞습니다. 라떼는 예. 그 저희 때는 사실 그게 이념 이게 소위 냉전 시절, 그렇죠. 냉전 시절에 그 영향도 있고 해서 그렇죠. 흔하지 않고 이제 미제랑 유럽제 제가 만들었던 것들이 나치는 나치니까 옛날 얘기니까 티거, 뭐 야크트 판터 그리고 센츄리온 탱크 영국의 센츄리온 탱크 그다음에 레오파드 레오파드. 네, 그다음에 미국의 이제 그 셔먼 탱크 그리고 등등 만들어서 제가 어디까지 만들어 봤냐면 M1, A1, 에이브럼스까지 만들어 봤어요. 굉장히 많은 걸 만들었는데 지금 제 기억으로 제가 T-34를 몇 번이나 만들어 봤나 생각해보면 별로 안 되는 것 같고 뭐 T-72 이런 것도 해본 기억이 별로 없고 해서 그 시절엔 그래서 성능보다는 이제 우방국의 탱크 프라모델이 많지 않았나 지금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특히 6.25 때 그 북한군 주력이어갖고 네. 사실은 저희가 무슨 뭐 대학 다닐 때는 아니고 중고등학교 때 지금 뭐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나와서 지금 패널 한 분이 지금 우리 소련은요 뭐 이런 얘기 했어요. 제가 막
여기서 바로 가까우니까 군부대 바로 제가 저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네. 국방 후보 전체가 그리고 전체가 아마 거의 앉아 계신 분들 다 그렇죠. 예, 저희도 뭐. 6.25 때 우리 지원원 탱크 중에는 미국 탱크만 있었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아시다시피 6.25 전쟁 때 참전 21개국 또는 16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 이 주로 전투병 위주로 파병한 게 16개국이고요. 나머지 5개국은 의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이제 간접적인 그 지원을 한 직접 전투병 파병은 안 했지만 지원한 국가들이 5개국 그래서 뭐 16개국 또는 21개국을 표현하는데 그 전투 지원국 중에 그 전투병을 파병한 국가 중에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병력을 파병한 게 영국이었어요. 영국은 14,000여 명의 병력을 많이 오셨네요. 우리 이제 한반도에 투입을 했고 그래서 영국군 전 사상자 그러니까 주권에 다친 그런 분들도 꽤 참전용사도 있는데 근데 영국군이 이제 2차 대전 때 사용한 전차들이 보면 그 크로멜 또 처칠 코멧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데 이제 크로멜 처칠의 경우는 보병 전차고 코멧은 이제 순항 전차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이런 것들로 구성된 전차 중대를 이제 우리한테 파견을 했고 특히 그 당시로는 최신 전차인 센투리온 MK3 전차도 우리한테 이제 한반도에 파병을 했습니다. 바로 이 친구인데요. 예, 이게 옆에 보면 이 스커트라고 그러죠. 네. 이 캐터필을 보호하기 위한 이러한 이제 장갑판도 저 붙이는 경우가 옆에 많아요. 부착을 하고 있고 이 일반적인 2차 대전 때나 6.25 때 전차에 비해서는 6.25 현대 전차에 가까운 외형을 세련된 외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성공적인 전차 디자인 중에 하나다. 2차 대전 이후 직후에 나온 것 중에는 가장 멋진 디자인을 가진 그런 전차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고 6.25 전쟁 때 이제 영국 육군이 처음으로 이 전차를 사용을 했고 그 뒤에 여러 나라 군대가 이 전차를 도입해서 이제 활용을 합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이제 도입을 해서 활용을 하는데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화력과 기동력을 모두 갖춘 이 다목적 전차로 설계가 됐다. 전문용어로는 뭐 보병 전차, 순항 전차를 통합하는 개념으로 이제 뭐 그런 전차라고 표현이 되는데 특히 이 주포가 보면 최초의 현대식 주포로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L7A1이라는 포인데 이게 그 당시로는 상당히 현대화된 이제 획기적인 전차포라고 볼 수 있고 또 이 전차는 이 중전차 시대를 거의 마무리한 그러니까 우리가 뭐죠 끝판왕이라고 그러나요? 네. 굉장히 끝판왕 비슷하게 이제 마무리한 이제 그러한 전차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처음으로 이 주포 안정기를 장착한 전차가 바로 이 센츄리온인데 주포도 이제 사격하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흔들림 속에서 목표를 향해서 안정적으로 사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해진 거죠. 그래서 이 주포 안정기라는 게 필요했는데 이게 미티어 비커스라는 이 안정기를 이제 장착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수직 위아래로 흔들리는 좀 수직 전용 안정기였는데 뒤에는 이제 수평 분야도 안정을 관리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수평 안정 역할까지 하게 됐고요. 그리고 당시에 또 숙제 중에 하나가 목표물을 쏘려면 정확히 맞추려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움직이면 아무래도 흔들리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리도 정확히 가늠하기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은 컴퓨터가 다 계산해 주지만 그때는 사람이 다 보고 해야 되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비록 제한적이긴 했지만 기동간 사격이 가능했다.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최고 수준의 기동간 사격 능력을 갖게 됐다는 그런 또 장점이 있는데 물론 이거는 울퉁불퉁한 지형에서 어렵고 평탄한 평야지대나 이런 쪽에서 이제 가능했다는 거죠. 그리고 전차장이 이제 포탑의 회전이라든지 포각도를 조준할 수 있게 돼가지고 이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데 도움이 됐고요. 문제는 이게 우리 한겨울에 또 엄청 춥잖아요. 또 옛날 장진호 전투 같은 경우는 미 해병대 사상 가장 참혹한 전투로 이제 유명했는데 이 한겨울에는 이게 좀 약했다는 거예요. 예. 그 제한이 좀 됐고 그다음에 지뢰 폭발하는 데도 좀 약했다는 게 단점으로 꼽힙니다. 네.
아니 그럼 242대 0인데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린 전차가 없으니까 뭐를 상대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예, 뭐 대전차 확인 뭐 이런 걸 좀 상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그러니까 사실은 일부에서는 그때 그 당시에 우리는 전차도 없었고 초기에도 미군들도 이게 바주카 분위기로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파괴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것이고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 당시에 제공권을 우리가 장악하고 있었으니까 2차 대전 때도 보면 전투기가 로켓탄 쏘고 뭐 이래가지고 하다못해 캐터필러 파괴해서 뭐 못 움직이게 하고 뭐 그런 것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 당시에 공중 공격에 의해서 북한군 전차의 상당수를 파괴를 했고 지상전에 의해서는 좀 파괴한 건 부수적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이제 민간 군사 전문가 중에 여기 국방 홍보는 국방일보 기자도 오래 하셨던 정말 제가 최고로 민간 전문가 중에 인정하는 분이 김병륜 씨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작년에 어떤 세미나장에서 아주 흥미로운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그 논문은 이제 미군의 비밀 해제 문서나 이런 거를 토대로 해서 이제 분석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 아마 그걸 그렇게 깊이 있게 분석한 논문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그 논문 숫자를 제가 데이터를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그에 따르면 의외로 지상에서 격파된 게 많다. 근데 지상에서 격파된 수단은 우리 뒤에 이제 뭐 신형 전차도 들어와서 전차가 파괴한 것도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전차, 신형 전차요. 그다음에 슈퍼 바주카보 같은 신형 대전차 무기. 그리고 또 대전차 지뢰. 이 지뢰도 사실은 지뢰.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조치원 전투라든지 뭐 이런 전투 등에서 이 대전차 지뢰가 북한군 전차의 기동을 막고 무력화하는데 이제 역할을 했다고 그러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든지 어떤 거 하나가 결정적으로 그 북한군 전차를 무력화했다고 얘기가 어려운 것이죠. 여러 수단들이 종합이 돼서 북한군 전차들을 무력화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지금 보면 이 대전차 무기들을 이거저거 다양해요 종류가. 그러니까 그런 우스갯소리도 해요. 북한군 전차가 뭐 3,000 몇백 대다. 우리보다 훨씬 많다. 근데 우리 대전차 무기를 따져보면 북한군 전차 하나당 뭐 열 몇 발, 심지어는 뭐 몇십 발 정도 명중킬 정도로 많다. 그러니까 너무 쓸데없이 많다는 그런 이제 시각도 있는데 물론 이제 중복 투자, 과잉 투자는 안 되는데 이 전차를 잡는 수단이라는 게 어느 하나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소위 복합 다중 그러한 이제 수단이 필요하다. 그래야 좀 확실하게 제가 무력화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근데 전제는 중복 과잉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보완할 수 있는 거 서로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수단들을 가질 필요는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약 2주에 걸쳐서 전지적 탱크 시점으로 살펴본 6.25 전쟁의 전차에 대해 쭉 살펴봤습니다. 자, 한번 전반적으로 총평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6.25 전쟁이 벌써 70년이 다 됐는데 지금도 이제 많은 교훈을 주죠. 근데 오늘 주제가 이 전차니까 이제 전차에 국한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도 보면 한반도에서 이 전차가 얼만큼 효용이 있을 거냐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기본적으로 이 유럽이나 뭐 이런 미국의 평원지대 같은 그런 지형이 아니기 때문에 대규모 전차전은 한반도 지형에서는 어려울 것이다 생각을 해요. 하지만 6.25 때도 그 좁은 도로, 지금보다도 도로 사정은 더 안 좋았죠 사실은. 그때도 전차들이 비교적 빨리 기동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물론 지금은 대전차 무기가 더 발달돼 있긴 하지만 그런 점에서 전차의 효용성이 그렇다고 완전 제로냐? 이제 그건 아닌 거고 앞으로 이 전차도 지상전의 왕자, 지상 무기 왕자하면 전차 꼽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발전하겠죠. 뭐 무인 전차가 등장한다든지 뭐 하여튼 업그레이드 될 텐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그런 적정 수준의 전차 전력과 기술은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임 중에 그 콜 오브 땡땡이라고 있는데요. 그 이제 총 들고 이제 1인칭 게임인데 그런 거 하다 보면은 이제 시가전 같은 거 혹은 뭐 이미 많이 부서진 뭐 독일 베를린 시내라든가 이런 데 뛰어다닐 때가 있는데 갑자기 그 골목으로 탱크가 등장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이제 뭐 제가 탱크하고 뭐 맞붙어 싸운 실제 경험이 있을 리 없으니까 근데 게임에서조차 총 들고 뛰어다니다가 탱크가 하나 등장하면 정말 무섭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죽지도 않고. 그리고 뛰어가다 보면 포탄이 쫙 따라와요. 퐁 쏘면 이제 죽고 뭐 이런 식으로
아직도 그게 기억이 옛날에 하던 게임들이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 전차란 게 가지고 있는 그 위협, 그 힘, 그리고 옛날엔 정말 이렇게 서가지고 포탑 돌리고 쐈지만 얼마 전에 영상 보니까 막 펑펑 날르다시피 달리면서 기동하면서 막 예.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막 날르다시피 뛰면서 막 계속 쏘고 다니더라고요. 우리 원쌤이 우리 러시아 전차들은 T-90이나 이런 시험 전차들은 이 하늘에서 떠서 사격하는 사진이 종종 나와요. 아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점프 중 사격인데 점프. 이렇게 예. 언덕 만들어 놓고 거기서 딱 이렇게 해서 점프하면서 거기서 사격을 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그 하늘을 목표물은 날면서- 계속해서 낙원돼 있는 네, 상태에서 그렇죠. 와, 그러니까요. 기가 막히군요. 그러니까 그 게임할 때 그렇게 좀 지금 생각해 보면 느리고 멈춰야 되고 뭐 이런 탱크도 되게 무서웠는데 지금 전차란 건 얼마나 무서운 무기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무서운 쇳덩어리를 상대로 옛날에 6.25 때 그 포탄을 들고 뛰어갔던 사람들의 용기란 건 뭐였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하지만 앞으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대응하면 안 되니까 역시 이제 전차라는 것의 힘과 그런 효용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고 여기를 또 대비를 계속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6.25 전쟁의 전체전 쭉 살펴봤는데요. 오늘 본 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본 게임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국방TV 앱을 통해 더욱더 손쉽게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 활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는 본 게임의 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거 하나 만들어 볼까요? 이거 멋있네. 근데 박희수가 아까도 박희수가 저랬나? 네, 박희수 타이거 똑같겠죠. 셔먼. 네. 네, 셔먼 탱크는 바퀴들이 이런 식으로 달려 있죠. 아 그렇군요. 맞아, 저런 거 기억나네. 얼마나 아, 보기륜이라고 그러죠. 보기륜. 이 셔먼은 저것도 복잡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네.